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백제에는 8개의 큰 성씨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백제의 대성팔족이라고 하는데요. 백제의 역사 700년간 백제를 주도하고 이끌어왔던 8개의 귀족 집단 혹은 귀족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백제의 역사는 왕과 이 대성팔족 간의 대립구도 한 줄로 정리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랍니다.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왕과 주요 귀족 집단 사이의 관계가 새 왕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고구려와 신라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 왕이 이 귀족 집단을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두 국가 모두 말년에 가서는 통합이 깨지기는 하지만 유독 백제의 경우는 개국부터 멸망 때까지 왕이 이 대성팔족이라 불리는 귀족 집단들을 끝끝내 통합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역사에서 백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 대성팔족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대성팔족은 진씨와 해씨입니다. 백제는 고구려 유이민 세력들이 지금의 한강 유역에 분포하던 토착 부족들과 연합해서 만든 부족 연합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나 신라도 부족 연합국가에서 시작한 건 마찬가지죠. 한강 유역의 토착 부족들을 관장하던 거대한 두 부족 집단이 진씨 집단과 해씨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집단이 소선호와 온조가 이끌고 온 외지 세력과 연합해 백제를 만들었죠. 한강 유역의 거대한 두 부족 집단이었던 진씨와 해씨는 왜 굳이 외지 세력과 연합했을까요? 우선 이 시기가 부족들 간의 이합 집산이 만주에서부터 한반도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부족들 간 연합을 해서 더 거대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른 부족들에게 힘으로 병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과제에 따라 진씨나 해씨나 다른 부족들과 말하자면 M&A를 해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왜 소선호와 온조가 이끌고 있던 외지 세력과 연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세니까. 소선호와 온조의 외지 세력은 이미 고구려라는 부족 연합국가를 만든 경험이 있는 집단이었고, 또 고구려에서 한강 유역까지 내려오려면 한반도 북부를 종단하면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당시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자치 통치기구가 있었는데,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해서 중국의 문물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 나온 소선호와 온조 집단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거치면서 선진 문물을 흡수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제 아무리 소선호와 온조의 집단이 부족 연합국가를 만든 경험이 있고 선진 문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토착 호족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백제라는 국가를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즉 이들은 상생관계였던 거죠. 부족 연합국가의 대표는 온조를 시작으로 한 외지 세력에서 배출하되 백제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은 한강의 토착 집단이었던 진씨 해씨 집단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자치권도 상당했고 또 왕비를 진씨와 해씨 집단에서 배출해가며 연합체 조직을 유지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백제 초기 역사인 한성 백제 시기에 등장하는 귀족들은 죄다 성이 진씨 혹은 해씨인 겁니다. 백제의 8대왕인 고이왕 때 백제는 행정, 율령, 시스템, 제도 등을 갖추면서 부족 연합국가에서 정식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관료를 만들어낸 건데요. 물론 이전에도 관료가 없던 건 아니었으나 고이왕 때 좌평제도를 만들고 관등을 정비하면서 더 정교하고 전문화된 관료제가 정착했죠. 당연하게도 고위 관료직은 진씨 혹은 해씨 집단 귀족들의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면은 백제의 왕으로서 왕권이 애매하고 귀족들 눈치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이왕 이후 백제의 왕들은 왕족들도 고위 관료직에 임명하면서 진씨와 해씨로 대표되는 귀족들을 견제하도록 했고, 왕권이 약한 국왕이 즉위할 때면 귀족들이 득세했다가 왕권이 강한 국왕이 즉위하면 귀족들이 왕에게 통합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다음 소개해드릴 세 번째 대성팔족은 목라씨입니다. 목리씨라고도 하죠. 다만 목라씨는 대성팔족 중 가장 베일에 감추어진 귀족 가문인데요. 한국 측 사서에는 목라씨 성을 가진 이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측 기록엔 비록 오기이지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측 기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목라씨는 임나가야와 아주 밀접한 가문입니다. 임나가야는 일본인들의 한국 고대사 역사 왜곡이 아니냐고요? 고구려인들이 직접 새긴 비문인 광개토대왕을 응비해 임나가야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임나가야는 분명 실체가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물론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 남부를 식민지배하던 일본의 지배기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임나가야가 무엇인지는 오늘날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설들로는 백제가 가야 소국들을 간접 통치하던 통치기구였다는 설과 가야 소국들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던 수많은 소국들은 4세기경 백제의 최전성기를 연 근초고왕 때 백제에 복속되어 백제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 소국들을 다스리는 업무를 목라근자라는 신하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목라씨가 대대로 가야 소국들을 아우르던 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백제 조정과 멀리 떨어져 있던 가문은 또 아니었던 게 백제 19대 왕이 구이 신앙 때는 목라근자의 아들 목만치가 임나가야에서 백제 조정으로 돌아와 국정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목만치는 왜 성이 목라만치가 아닐까요? 훗날 백제의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할 때 문주왕을 호위했던 인물 중 목현만치라고 있었는데 목현만치와 목만치가 동일 인물로 보고 있고요. 목현만치는 목리만치의 오기로 보고 있습니다. 목라씨를 목리씨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나저나 목라씨는 백제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문인데 왜 삼국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를 않는 건지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랍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성팔족은 연씨와 백씨입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왕을 필두로 한 왕족들과 한강 토착 세력이었던 진씨, 해씨 사이에서 알력 다툼과 신경전이 계속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백제의 전성기를 끌었던 근초고왕부터 이후 몇 대에 걸쳐 국왕 중심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잘 전개되었으나 4세기 말 백제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침입을 받으면서 백제 국왕과 왕족의 권위가 실추합니다. 이 틈을 타 진씨와 해씨 세력이 백제 운영을 주도하였고 5세기 초 백제 21대 왕인 계로왕은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족들과 대립하게 되었죠. 이때 하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하기도 합니다. 사실 백제 내 계로왕과 귀족들을 이간질하도록 고구려 장수왕이 승려 도림을 스파이로 침투시킨 것도 있죠. 결국 백제의 계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수도 함성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엄연히 백제 멸망이었습니다. 다행히 계로왕의 아들 혹은 동생인 22대 왕 문주왕이 왕의 계승을 자처하며 수도를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웅진으로 천도를 했어도 한강 유역의 토착 집단이었던 진씨와 해씨는 몇백 년간 백제를 주도해왔던 귀족 가문이었기에 여전히 막강한 백제의 지배층으로 군림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자신들의 터전에서 쫓겨났기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수도를 옮겼고 새로운 수도인 웅진 내에서도 당연히 백제의 지배층은 웅진 지역의 토착 집단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야만 했겠죠. 그 덕에 웅진 기반의 토착 집단들도 백제의 강력한 지배층으로 부상했고 이들이 연씨와 백씨 집단입니다. 따라서 웅진 시기 백제의 정치는 국왕의 왕족대, 진씨대, 해씨대, 연씨대, 백씨 간의 대립이 지속되었고 이래서 웅진 시기 백제가 혼란과 내전과 내분의 연속이라 암흑기였던 겁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22대 왕 문주왕은 해씨 집단의 해구에게 시야당했으며 23대 왕 삼근왕은 진남, 진로 등 진씨 세력과 연합해 해구를 비롯한 해씨 집단을 몰아내고 24대 왕 동성왕은 연씨와 백씨 집단들을 등용하며 진씨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성왕은 자신의 경호실장이었던 백씨 집단의 백가에게 시해당했죠. 25대 왕 무령왕은 다시 해씨 세력과 손을 잡아 동성왕이 시해범인 백가를 잡아 처형시켰습니다. 무령왕 때 해씨 세력이 집권 세력이긴 했지만 무령왕은 해씨 집단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왕족들을 크게 등용하고 백제 전국 주요 도시들 22곳에 왕족들을 파견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 덕에 왕권과 귀족 권력 간의 균형이 잡힐 수 있었고 무령왕은 웅진 시기 혼란스러운 백제를 수습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제 26대 왕 성왕은 수도를 지금의 충남 부여인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이때부터를 사비시기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한강 유역 출신인 진씨와 해씨 그리고 웅진 관영 토착 집단인 연씨와 백씨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애당초 귀족들의 세력 약화를 노린 왕권 강화 차원에서의 천도였죠.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면서 당연하게도 이젠 사비 권역의 토착 집단들이 주요 지배층으로 부상했겠죠. 그 사비 권역의 토착 집단이 대성 8족 중 6번째와 7번째에 해당하는 사택시와 국시입니다. 이 중 국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성왕의 사비 천도 이후 국시성을 가진 신하들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백제사에서 주목할 만한 무언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성 8족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낮은 집단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진씨, 해씨, 연씨, 백씨 모두 성왕 이후로도 사서에는 계속 등장하지만 예전만큼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왕은 사비 권역의 토착 집단 사택시와 연합하여 기존의 모든 귀족 집단들을 성공적으로 누른 것으로 보이죠. 사택시는 분명 성왕 때 성왕과 힘을 합쳐 왕권 강화와 백제의 안정화에 기여했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택시도 결국은 귀족 집단이란 말이죠. 성왕이 신라와의 관산성 전조에서 전사하고 그 뒤로 백제 국왕의 왕권이 급격하게 추락하자 사택시는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왕보다 더 강한 실권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백제의 30대 왕 무왕 때 다시 왕권과 사택시 간의 세력 균형이 잡혔는데요. 대외 전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무왕은 때로는 사택시와 연합하고 때로는 사택시와 경쟁했죠. 무왕 제위 중반기 이후로 기존의 진씨, 해씨, 연씨, 백씨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왕은 왕권을 다지고 사택시는 귀족 권력을 독점하는 연합전선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만 무왕은 사택시 가문이야말로 왕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기에 무왕은 전북 익산으로 천도를 준비합니다. 궁궐까지 다 만들어 놓았지만 끝내 천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사택시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가 아닌 출신을 알 수 없는 여인에서 무왕이 낳은 아들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는 조건으로 천도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끝내 의자왕이 즉위하고 642년 대대적인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사택시 가문을 개박살을 내놓습니다. 일부 사택시 가문의 귀족들은 존재했지만 이들은 의자왕에게 굴복한 인물들로 보이며 강경 사택시 세력들은 의자왕 때 전부 숙청당했죠. 그리고 이후 의자왕은 귀족이 아닌 왕족 중심의 정치를 펼치다가 귀족들은 전부 의자왕에게 등을 돌렸고 이는 백제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이렇게 대성팔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귀족 가문이 7개밖에 안 되죠. 백제 역사 700년간 등장한 주요 귀족 가문은 사실 총 7개로 대성팔족이라는 개념은 중국 측 문헌에 기록된 개념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백제의 대성팔족 중 가장 베일에 쌓인 목라씨를 목씨와 협씨 다른 2개의 가문으로 인지하면서 대성팔족이란 다소 오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죠. 앞으로 백제사를 접하실 때 소개해드린 7개의 성씨 인물들에 주목해 보시면 백제사에 대해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